안녕하세요. 양영진입니다.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과 불교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현대과학이 알아낸 가장 보편적이고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진화라는 것인데, 진화가 불교의 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그것이 무아, 연기, 공, 중도, 화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피상적으로 봤을 때하고 체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고래를 얼핏 보면은 그거는 마치 물고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고기, 어류에 관한 그리고 포유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탕 위에서 고래를 본다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있는 고래를 물고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피상적으로 세계를 봤을 때와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봤을 때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지구는 그냥 평평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지구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지구는 둥근 것이다 라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고정되어 있고 태양도 고정되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얼핏 보면 마치 모든 세상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 같고 하나의 물체가 끝없이 있는 것 같지만, 끝없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그럼 왜 무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아, 연기, 공, 화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냐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그것과 같은 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발 한 발 걸어서 높은 산을 올라간 사람이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서 산의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풍경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현대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불교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현재 하게 됩니다. 화엄의 3조 법장 스님은 탁사현법 생애문이라고 해서 사물에 의탁해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알아낸 놀라운 세계에 대한 진실 하나가 진화입니다. 진화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는 그 이후 지구도 진화하고 우주 모두도 진화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이 우주인데, 과학이 알아낸 것은 이 우주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태양이 사실은 우리처럼
수명을 갖고 살고 있다. 태양뿐만이 아니라 우주 모두가 다 진화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과학이 알아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의 모습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기 산이 보이고, 요게 이제 은하수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요 은하수, 은하를 갤럭시라고 합니다. 그 갤럭시 중에서 대문자 G를 쓰는 것은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얘기합니다. 한 10만 광년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2, 3천억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이나 마젤란 성운은 빛으로 200만 년을 달려가야지 처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 안에는 2, 3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그 각각의 은하 안에 대충 다시 2, 3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항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천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항성이 우리 은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의 은하, 우주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하고의 연관점은 불교에서도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불교와의 연관점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모든 것이 성주개공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예외 없이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하고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주 안의 별들이 전부 다 우리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사라진다. 살다가 사라진다 하는 거죠. 이게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라고 하는 복잡한 그림입니다. 별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성간물질이 있다가 그것들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모여서 태양처럼 빛을 내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일정 기간 하면서 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살다가 태양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 년 살았고 앞으로 한 50억 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마치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별들도 우리와 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런 것이 38억 년의 긴 생명의 역사를 거치면서 현재의 생명체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죠. 그렇게 생물과 생명체와 별들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도 진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에서부터 평안남도 일부분에 이르기까지 석회암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회암은 화산 폭발로 생겨지는 그런 암석이 아닙니다. 석회암은 퇴적암이고 고생대 바다의 생명체, 조개와 같은 생명체의 껍질이 압력을 받으면서 생성된 퇴적암입니다. 우리나라에 석회암 광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옛날 어느 때인가 석회암이 생성됐던 그 시절에는 얕은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얕은 바다였다 하는 것이죠.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적도 남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올라와서
주라기 때 지금의 위치를 잡게 됐다고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은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밀어 올린 것이 알프스 산맥이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호주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밀어 올린 것, 그것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은 조금씩 그 높이를 높여가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높은 지역이지만 그것이 과거에는 전부 다 바다였고 바다 생명체가 살았던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구 대기에 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와이에 있는 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지구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이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화한다는 것 자체는 우주 전체든 지구든 생명체든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교적인 말로 보면 다 무상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것들, 그거는 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자연과학에서 진화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해야 하는가?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났으면 계속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무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어느 존재자도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 자기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에서는 세계에 갈 때가 서려고 할 때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과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아. 내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나의 고정된 본성, 아트만,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자는 전부 다 무하다. 자기의 고정된 본성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고정된 본성이 없다. 나는 고정된 본성이 없으니까 혼자 존재할 수 없다.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다른 존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다른 존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자와의 인연이 흩어지면 지금 존재했던 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고 열반적정하다는 것을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자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자성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건 별로 재미있는 거가 아니에요. 뭐 대단할 거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성질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나오는 게 진성심심 긍유.
참된 성품은 아주 지극하게 미묘하다. 그게 자기 스스로 자성을 가지고 혼자서 설 수 있으면 그거 뭐 하나도 미묘할 거 없습니다.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연을 따라서 성립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성,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연을 따라서 성립한다 라고, 그게 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주 미묘한 것이 된다 라고 법성계에서 말씀하셨죠. 마승비구가 처음 사리불을 만났을 때 사리불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시냐? 그랬더니 마승비구가 자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스승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성립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고 말씀하신다 라고 사리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구나 라고 생각한 사리불은 목건연구와 함께 부처님에게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제자와 함께 교단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승비구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법이 다 연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열애께서는 이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립하고 이 인연의 흩어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리불을 감동시킨 그 아주 짧은 말이기도 합니다. 연기. 그래서 무상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다. 연기라는 말은 연에 의해서 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씨앗이 싹이 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예가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이 된다. 그런데 씨앗은 싹이 아닙니다. 씨앗을 그냥 장롱 속에다 집어넣거나 책상 위에다 놔두면 그것은 싹이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되는 것은 씨앗이라는 하나의 인내, 무수한 연이 개입을 하면서 비로소 싹이 되는 겁니다.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걸 화합에서는 상입이라고 하죠.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씨앗에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기 전에 씨앗과 물이 들어가기 전에 씨앗은 다른 겁니다. 물이 씨앗에 들어가면서 씨앗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싹이 된다.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 있다. 인과 연을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씨앗이 물이라고 하는 연을 못 만난다면 씨앗은 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이 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의 개입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아까 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연의 개입은 사실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전 역사적인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개입에 의해서 씨앗은 싹이 된다. 씨앗이 싹이 되는 것은 연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 다리만 있으면 걸어간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다리에 뼈와 근육만 있으면 걸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속에서는 왜 못 걸어? 물 위에서는 왜 못 걸어가는가? 얼음 위에서는 왜 제대로 못 걸어가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땅을 뒤로 미는 겁니다. 땅을 뒤로 밀면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요. 그것이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미는 건 땅이지만 땅이 나를 밀어주면서 나는 얼음을 제대로 밀지도 못하지만 얼음이 나를 밀지도 못하죠. 그래서 내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다고 하는 그 간단한 동작에 있어서도 사실은 연의 도움을 받아야 걸어간다고 하는 과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다음 순간에 존재한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공기가 싹 없어진다면 내가 숨을 못 쉬고 호흡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다음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공기라는 것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이 방 안의 공기, 이 방 안에 들어있는 산소, 이거는 사실은 그냥 주어진 산소가 아니라 지구 생명의 38억 년의 역사 동안 생명이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하면서 다음 순간에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 공기는 결코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안을 아무리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은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생명이 만들어낸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다음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인이라고 한다면 그 인이 다음 삶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연이 나한테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인이 과로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경에서는 세계에 갈 때와 서로 갈 때 의지해야 선다. 그 하나나 둘은 서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다음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 방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상호연관과 의존이에요. 나는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의존과 연관의 관계로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가 또한 그렇다. 경에서는 수레의 얘기를 듭니다. 바퀴, 축, 판, 손잡이. 그런 것들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수레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 축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나면서 그것들이 서로 의존과 연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로소 수레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수레라고 한다. 또 경에서 이런 말도 해요. 목재연하고 풀의연하고 볏짚의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가옥이라는 것이 생긴다. 우리 신체에 대해서는 뼈의 연하고 근육, 피부, 그리고 공간. 그것으로 신체라는 구조물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신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를 비비면 불이 일어나죠. 그 나무라는 것이 있어서 물론 비빈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불은 나무냐? 나무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불이. 근데 그 불은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쪼개서 불을 찾을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나무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무를 쪼개서 불을 찾을 수는 없다. 왜냐? 나무 자체가 불이 아니기 때문에. 싹, 아까 들은 예가 싹입니다. 싹이 씨에서 나왔지만 씨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싹은 없습니다. 씨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면서 싹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인연이 모인 뒤에야 불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슬쩍 지나갔던 거 하나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똑같은 얘기예요. A와 N과 D가 모여서 and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개념이 A에도 없고 N에도 없고 D에도 없어요. A에도 없고 N에도 없고 D에도 없는 그리고라는 개념이 A와 N과 D가 모이면 만들어진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수소원자와 하나의 산소원자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면 물의 성질이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물의 구성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성요소를 본다고 해서 거기에 물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의 성질은 오히려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어떻게 서로 기대고 어떻게 인연의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물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 문장도 마찬가지고 술에 아까 말씀드렸고 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A와 N과 D 그 자체에는 그리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and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나오는 뜻은 and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발입니다. 우리 세계는 92개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는 9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92가지의 원자가 어떻게 인연의 조건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이런 다양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묘한 거죠. 이 다양함이 수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분명히 불이 나왔지만 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거기서 불을 찾을 수는 없는.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으로 모든 존재자가 만들어진다. 거기에 그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자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다. 그거를 우리는 접하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다. 그래서 가라고 얘기한다. 그 공은 그 자신의 자성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공이고 그걸 가다. 이거를 중도라고 한다. 전태지 스님은 이 공과 가와 중이 세 개의 진리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공은 진리라고 하지만 가가 왜 진리냐? 공은 가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색즉시공이 그 얘기죠. 여기 있는 이 존재를 떠나서 달리 어느 다른 세상에서 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용수보살이 말씀하셨듯이 인연으로 생겨난 법이 그냥 그 자체가 공입니다. 이 법을
이 어떤 이물체를 떠나서, 색을 떠나서 따로 공이 있고, 알고 보니까 이 색과 공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색즉시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눈앞에 뭔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뿐이다. 그래서 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그런 공이 아닙니다. 그냥 내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색이 여기서 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 즉 색이 그대로 그 자신을 파해서 그냥 공이 되는 거예요. 색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거기서 하나도 한 발자국도 안 떨어뜨리고 그냥 그 자리가 공. 그래서 공즉시색.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색이다. 그게 중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색즉시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래서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진공사에는 화엄일조 두선 스님 말씀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의 성품이 공이다. 그래서 색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색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번뇌도 본성은 공한 겁니다. 죄도 공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도 사실은 공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일체의 모든 것은 생명체건 지구든 우주건 다 무상이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존재자가 자신의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 무하다. 오로지 인연화합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다. 인연화합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존재는 다 공이다. 그러나 그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자리에서 그냥 공이다. 그래서 중도라고 한다. 색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공. 그것이 중도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연기와 공과 중도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잔의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정지했으니까 거의 정지했으니까 마시는 거겠죠. 그런데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기차의 진행 속도 시속 100km로 커피잔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커피잔이 정지해 있다고 하고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커피잔이 시속 100km로 날아간다고 한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우리는 여기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에서 보다시피 커피잔의 속도라고 하는 거 얼마냐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기차 안에 탄 사람은 정지해 있다고 하고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속 100km로 날아간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그 두 대답이 다 맞는 거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상대론이에요. 갈릴리의 상대론이에요.
가피잔의 속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질문은 그 질문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답은 상대적이다. 이게 특별히 이상한 예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이물체의 속도는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거죠. 기차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지구는 초속 30km로 우주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가 빛이 500초 걸려서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빛으로 달려서 500초가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해야 합니다. 그게 초속 30km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놈은 정지해 있는 것이면 지구 바깥에 있는 존재자가 보면 조금 아까 기차 바깥에 있는 관측자와 마찬가지로 지구 바깥에 있는 존재자가 보면 이거는 초속 30km 달려가는 거죠.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의 속도 하나는 하나의 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주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정지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정지해 있다고 보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아주 조그만 거예요. 전자는 그보다 더 작아요. 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가 있는 것은 원자 핵이에요. 원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영역입니다. 양성자의 크기를 1fem토미터, 10에 만해서 15승미터인데 1fem토미터라고 하면 전자는 0.5옹스트롬 정도. 이것의 5만 배 정도입니다. 이 영역을 돌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단위가 이상해서 단위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확대를 한다면 양성자의 크기를 1cm라고 확대한다면 전자가 돌고 있는 공간은 500m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자 핵을 방울도마도의 크기인 이런 것을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 전체의 크기는 500m 정도 됩니다. 북한산의 높이가 900m가 안 돼요. 500m의 구.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구, 이렇게 큰 구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구 안에 양성자는 이 정도 크기로 있다. 그런데 양성자와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 무게 비는 1800대 1이다. 그러니까 모든 무게가 여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원자핵의 1800분밖에 안 되는 전자가 이 넓은 공간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이런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탁자, 내가 보는 이 물건, 그리고 내 몸 자체가 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텅 비어 있고 이놈도 텅 비어 있으면 내 손가락이 왜 이걸 쑥 뚫고 지나가지 못하느냐. 이것과 이것 사이에 표면에 있는 원자끼리의 정정적 반발력 때문에 이걸 못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못 뚫고 들어간다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물체도 꽉 차 있고 내 몸도 꽉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다.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은 비어있는 물체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본다. 이게 연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대상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나의 감각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세계다. 하늘이 푸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푸르다고 하는 그 스스로의 변치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만약에 푸르다고 하는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밤하늘은 왜 깜깜합니까? 왜 까맣게 보여요? 하늘과 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빛의 산란이라고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아주 더 간단한 얘기예요. 하늘과 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여기에 조금 더 하늘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무지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겠죠. 하늘에 있는 물방울 2개를 그린 겁니다. 태양에서는 빨주노초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쫙 옵니다. 그리고 물방울에 들어가면서 한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고 다시 굴절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퍼져 나옵니다. 내 눈이 여기에 있다는 인연 때문에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 중에서 나는 요 빨간색만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여기 있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 중에서 나는 보라색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이 부분이 붉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부분은 보라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뿐입니다. 왜냐? 이 물방울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요. 근데 내 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물방울을 빨강색으로 보는 겁니다. 내 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물방울은 내가 빨강색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빨강색으로 이 물방울이 나에게 빨간색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방울은 빨갛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아해요. 자성이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없어요. 다만 나하고 어떤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빨강색으로 보고 나는 이것을 보라색으로 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체의 존재자는 나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은 다 무하다. 스스로의 빨갛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 빨갛다는 보라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있는 이 물체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대상 사이에 어떤 인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세계다. 그래서 경에서는 안과 식이 서로 기됨으로써 안과 색이 서로 기대면서 안식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성 대성론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갈릴레의 상대론에서는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의 상대론에서는 고전적인 상대론이죠. 기차 안에 탄 사람이나 기차 바깥에서 기차 안에 탄 사람이 들고 있는 커피잔을 보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이 가집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전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에서는
그 시간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ET 같은 존재가 하나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이 우주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반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ET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전구, 우주선의 앞과 뒤에 있는 두 전구가 반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짝하면 이 전구에서부터 빛이 나오겠죠. 우주선은 쭉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ET가 서 있던 요 지점에 있는 관측자가 이 빛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우주선 바깥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날아와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동시에 빛이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 있는 이 우주인은 우주선과 함께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화령 빛이 여기 딱 왔다고 하면 이 빛을 먼저 봐요.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빛이 이 뒤에 것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지나서 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인은 이 전구가 먼저 반짝이고 이 전구는 나중에 반짝거린 것이 됩니다. 이 전구가 반짝인 시간과 이 전구가 반짝인 시간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주선 바깥에 있는 관측자는 이 두 전구가 동시에 반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관측자가 관측 대상의 시간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속도만 갈릴레이 상대로서 속도만 얘기했었는데요. 특성대성 이론이 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하고 이 우주선 밖에 있는 지구인은 이 두 대상의 시간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게 서로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시의 문제가 됩니다. 동시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A가 사건 B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건 B가 사건 A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전후관계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시간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세계가 특성대성 이론의 세계가 됩니다.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면 이물체의 길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길이. 이물체의 길이 어떻게 잽니까? 앞하고 뒤에 점 찍어놓고 자로 재면 되죠. 근데 이게 정지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움직일 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점을 하나 딱 찍고 이렇게 찍으면 길이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찍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동시에 딱 찍고서 이걸 재야 돼요. 동시성의 문제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냐 안 일어났느냐의 문제는 길이가 달라지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대성 이론의 세계에서는 길이가 수축하고 시간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성대성 이론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관측자가 어떤 자신의 운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뉴턴 역학은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공간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 특성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공간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대상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특성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빛이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 옆에 오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빛은 이렇게 왔었는데 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 이것이 양자역학에 보면 더욱 또 다른 면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 빛, 원자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본다면 어떤 원자가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 물체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빛을 쬐이죠. 그 되튀어나오는 빛을 보면서 물체가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빛을 쬐이게 되면 그 빛의 영향에 의해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원자핵을 싸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 같은 것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거는 파동과 입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물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과 자체가 전자는 분명히 그 전에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은 분명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상대성론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듯이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전자는 입자처럼 나에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전자는 파동처럼 보이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빛은 파동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빛은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입자조차도 하나로 그 성질을 우리가 부여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되고 입자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어떤 대상을 그냥 하나로만 딱 규정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앞모습이에요. 이것은 저의 옆모습이에요.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볼 거예요. 앞에서 보시는 분은 저의 이 모습을 봐요. 이 모습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리 보이는 것,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은 그 부분을 사실은 애써 외면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전자나 빛과 같은 그 작은 입자들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이 양자역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신의 자성에 의해서 스스로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무화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합한 거기에 가면 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디락이든 예인데 어떤 물 속에 물이 꽉 차 있는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는 세상, 물을 아마 못 보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안에 공기방울이 있다고 하면 이 물고기는 뭐가 있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물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물이 없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있지만 물이 없는 걸 보고 오히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다. 우리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세상이 물질로 꽉 차 있을 때,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면 가능해집니다. 이 물방울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물방울의 없음이라는 상태가 생겼을 때 이 물방울의 없음과 요 물방울의 있음이라고 해서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죠. 이걸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빛을 쏘여주면, 감마선 같은 걸 쏘여주면 물질의 없음과 물질의 있음이라는 두 개의 입자가 동시에 생겨요. 이거 쌍생성입니다. 이걸 쌍생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개가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 장비에서 쓰는 겁니다. 감마선을 쏘여가지고서 물질과 반물질 만들고 그러면 반물질이 튕겨나가면서 아주 짧은 거리 갔을 때 다시 물질과 합치면서 거기서 빛이 착 나와요. 여기 있는 물질하고 여기 있는 반물질이 금방 합해집니다. 이 반물질은 아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합해지면서 여기서 빛이 쫙 나와요. 그 빛이 쫙 나오는 걸 가지고서 그 암 진단할 때, 암의 위치를 진단할 때 의료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있는 거. 오히려 물질이 없는 그 상태를 무언가가 있는 거로 보는, 마치 공기방울이 있는 거, 물의 없음을 뭔가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는 물고기와 같이 우리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로 양자역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고전물리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갈릴레의 상대론이라든지 특상대성 이론이든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지 혹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든지 거기서는 모든 것은 누가 보느냐,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론에 의하면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 아니라 상대론적 시공간이 나타나고,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모든 것에 다 개입하게 되면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와 현대 물리학의 세계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과학이 우리의 문제를 얼마만큼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자체가 아니라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학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병에 허덕거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늘어난 것만큼 인류가 행복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으로는 결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고전 물리학과 달리 현대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불교가 내가 막다트리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업혁명이, 산업혁명이 우리의 행복을 그대로 담보해 주지 않았다 하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행복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라는 그거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금강명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불교에서는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일체가 쾌고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그런데 사실은 고통도 무합니다. 고통도 자성을 가지고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색이 공이다. 색만 공이 아닙니다. 번뇌도 공입니다. 죄도 공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이러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이 무자성이다. 단지 마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무아예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조금 슬쩍 건너뛰었던 지구 생명, 그리고 타시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왜 모릅니까? 알면 재미없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무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의 맥락이 나하고 맺어지는지, 어떤 인연이 맺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나의 모습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건 그것 때문에 몰라요. 이제 그거를 지구 생명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태양계의 모습이에요. 태양이 있고 여러 개의 행성이 있고 뭐 해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태양이 여기 있고 수성이 이렇게 돌고 화성은 이렇게 돌고 지구는 이렇게 돌고 목성은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부 다 같은 평면을 돌아요. 모든 행성과 모든 소행성과 해성이
같은 평면을 돕니다. 그 평면의 차이가 한 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럴까? 모든 놈들이 처음 태양계가 만들어지면 같이 만들어져서 그러겠죠. 아마 초기 조건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초기 조건이 같이 만들어진 거라면은 이 모든 행성들의 대기도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대기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화성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무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 그리고 45억 년 지구의 원시대기는 그것이 주성분이었습니다. 만약 지구의 대기가 CO2를 주성분으로 지금까지 품고 있었으면 한 20% 됐다고 하면은 지금 지구의 온도는 한 200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0.0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아까 처음에 석회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다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흡수해서 지구상에 쌓아놓았기 때문이죠. 더 극적인 것은 산소가 됩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를 보면 38억 년 전에 바닷물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초의 생명체인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같은 그런 최초의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아까 그림으로 넘어간다면은 지구상에는 산소가 21%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나 목성과 토성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생겨난 여러 행성 중에서 오직 지구에만 우리가 숨쉬기에 알맞는 21%의 산소가 있을까?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구에 지금 존재하는 내가 지금 숨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라는 것은 이런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다.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게 산소예요. 처음에는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있던 철이온들을 전부 산화시키면서 산화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철광석의 95% 이상은 지금 그 생명체가 만드는 산화철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철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소가 많아지면서 산소가 바닷물 속에 있는 철이온을 전부 다 철광석으로 만들고 그러고서는 광합성을 계속하면서 지구 대기에 산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산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구 상층권에는 오존층이 생겼습니다. O3. 그 오존층이 생김으로써 태양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등의 방사선을 차단하게 됐습니다. 그 차단에 의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닷물 속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4억 3천만 전에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태양에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는 육지로 진출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원시지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때는 육상에 걸어다니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움직이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육상에 나오면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분명히 바닷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산소를 만들어낸 결과 지구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됐다. 다른 행성, 태양계에 속하는 다른 행성 어디에도 없는 산소를 대기 중에 충분히 품을 수 있게 됐고 그 중에 일부는 오존층을 만들어서 방사선을 차단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지구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구든 생명이든 다 무화적인 존재다. 정해져 있는 자신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화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사실은 산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38억 년 동안 진행됐던 지구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무하다. 제법의 무하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 에센스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이 먼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에 세계가 만들어진다. 지구의 산소는 결코 원래 그렇게 원시 지구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아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정된 변치 않는 스스로 성립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됩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미래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만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